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주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주말 사이에 이란 이스라엘 쪽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오늘은 그래도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세가 나왔는데 섹터가 사실은 더 중요했던 하루였죠. 기존에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반도체가 살짝 좀 우려가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반도체 섹터 상당히 약했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저 PBR주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2차 전지까지도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커피 한 잔님 들어오셨고요. 꽃밭을 걷는 양이님, 등골아파님, 요킴님,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발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노님, 김상무님, 빙다리 핫바지님, 구름샘님, 바라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자, 코스피는 23.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은 코스닥과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출발 보였는데요. 역시 아침 초반부터 증권은행 보험이라든지 지주사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같은 PBR 관련 섹터가 강세 출발했고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리튬, 조선과 조선기자재, 석유화학과 건설, 그 다음에 항공, 화장품, 면세점, 여행, 음반, 음원, 일부 종목들, 그리고 웹툰과 원전, 종합상사, 게임주 등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반도체는 엔비디아 10% 정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조정 영향 때문에 역시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보이는 게 오전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지난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가 주말 사이에 없었다는 안도감 때문에 기관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더군다나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도 11% 증가 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도체가 43%, 자동차가 13% 증가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역시 이제 긍정적인 뉴스로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 경계감이 여전했던 가운데 코스피가 2600선 정도까지 쫙 이제 살짝 상승폭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원달러 환율 소폭 진정세 진입 속에 외국인들 선모 술매수 전환과 기관의 현물 동반 유입이 되면서 다시 재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의 K200 그 선물 누적이 32,872계약 정도 순매도하면서 주식시장 하방 압력을 가중했던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순매수세로 돌리면서 일단은 방향을 다소 조금 틀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두 가지 주목할 점은 저PBR 업종, 금융과 자동차 지수 등의 반등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약세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배당 확대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21일 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분리과세 발표가 있었고요. 올해 밸류업 가이드안 최종 발표가 또 기대됐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자동차 업종이 1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비 12.8%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금주 실적 발표 기대도 추가가 되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는 ASML이나 TSMC에 이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까지 미국 주시장 하방 압력이 부여되면서 약세였는데 AI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 불거지면서 25일 있을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또 좋게 나온다면 다소 좀 변곡점을 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역시 이제 재유입된 외국인 자금들이 반도체 업종을 오늘은 일부 매도한 후에 밸류업, PBR 그리고 실적 기대 업종으로 다소 좀 순환매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반도체가 역시 투심이 약화되면서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 상당히 좋지 못했고요. 2위 업종으로 순환매가 들어왔는데 역시 2차 전지나 엔터 등의 단기 낙폭 과대 인식 업종 중심으로 강세였습니다. 엔터 하이브는 우리 미니진 관련된 그 뉴진스 이슈가 좀 있었죠. 단독 보도여서 어두워 관련된 이슈는 저희가 예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보고서라든지 리포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대로 이렇게 확인이 된 자료들만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화장품, 미용기기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단기 낙폭 과대 인식, 그리고 HLB 리보세나립 중국 난소암 치료제 허가 소식에 일부 강세가 나타났고, 엔터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부 주가 바닥 인식이라든지 대표 그룹 컴백 기대감에 약간의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게임 같은 경우는 넷마블 등 신작 기대감 쪽에 강세가 특징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역시 이제 오늘 보험주가 강세였죠. 저 PBR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가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 역시 삼성화재와 삼성 생명이 상당히 주도를 했습니다. 뒤이어서 밸류 기대감으로 금융, 그다음 증권 이쪽도 강세였고, 2차 전지 업종에서 부진했던 업황 속에 실적 선방한 삼성 SDI가 그래도 상당히 좋았고, 테슬라와 6조 규모의 전극 공급 계약을 추진한 LG에너솔루션이 또 강세였죠. 그 외에도 양극재까지도 좋았고요. 반면 전기전자 약세였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 급락한 상황 속에 AI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전력기기 업종도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뭐 업황이 안 좋다기보다는 AI에 관련된 우려 때문에 역시 전력기기가 좀 두드려 맞았죠.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이 약세였고, 뒤이어서 의료정밀도 약세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 약세 속에 DI가 차익 실현이 출회되면서 급락을 나타냈고요. 코스닥은 개인 순매수세만 들어왔지만 그래도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업종별로 일반 전기전자 강세였고, 최근 관심받지 못했던 2차전지 업종으로 순환매 이어지면서 에코프로, BM이 급등했고요. 뒤이어서 제약주도 강세였고, 개별 섹터 관련해서 재료가 있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를 허가받았던 소식으로 HLB 강세였고, 반면 반도체 약세였고요. 특히 이제 리노공업, ISC,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힘을 못 썼는데, 이 한미반도체는 오늘도 내부자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공시가 나왔지만 종가 무렵까지 힘을 쓰진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이 부진했고, 뒤이어서 IT, 하드웨어, 그리고 화학주가 약세인 하루였습니다. 예, 양말님, 저도 들어왔어요 하시는데 이름 제가 불러드리지 못했다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님, 바라밀님, 미카이 FC님, 오미아님, 제노님, 테슬라님 쭉쭉 들어오셨네요. 차정식님, 쭉 들어오셨습니다. 서보현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온님, 인사 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관련된 섹터 이야기가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관련된 매크로 지표 하나 몇 가지 좀 보고 갈까요? 자, 첫 번째 자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중동 정쟁 케이스 스타디라고 해서 다울투자증권 퀀트에서 이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만을 따로 떼서 분석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지금 컨플릭트, 그러니까 충돌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넷, 한 4가지 정도의 이스라엘 관련된 국한된 전쟁만 놓고 에버리지를 이렇게 구한 건데, 그때 어떻게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고 WTI가 어떻게 움직였고 CPI가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것들을 쭉쭉 사례별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어떤 뭐 특별한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는데 평균적으로 어땠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S&P 500은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만을 분석하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12% 정도밖에 안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미국 증시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반도체가 지금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S&P 500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만을 놓고 보면 뭐 거의 영향이 크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WTI나 CPI 쪽에 약간의 상승되는 흐름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정쟁이니까 뭐 WTI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CPI가 일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뭐 CPI 쪽에 특히나 이제 우리 좀 두렵죠. 뭐 금리 인하가 올해 어렵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역시 아직까지는 2회 정도 인하를 기본 가정으로 갖고는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역시 유가가 올라가거나 뭐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좀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당분간은 좋지 못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올라가지 않고 그래도 안정을 좀 찾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발이나 이런 게 없다면 그래도 다행히 조금은 지수가 좀 크게 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에든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또 줄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증권의 자료인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에 대한 장중 지수가 큰 폭 하락인데 지난번에 금요일 날 방송 때 제가 V 코스피 지수 25를 장중에 돌파를 했었다 말씀드렸죠. 이게 미국 장 보면 빅스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이 장중에 V 코스피가 22까지 25를 돌파하고 22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 수준은 장기 평균 200일선을 30% 상회하는 이제 정도의 수치입니다. 근데 해당 수준 변동성이 상승되는 것은 작년 10월 이후에 처음이었고, 참고로 과거 시장의 하락세일 때 V 코스피가 200일선을 30% 인당 상회를 할 때는 이후에 한 달 뒤에는 시장 반등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이제 퀀트, 유진증권의 퀀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한 달 뒤에 10번 중에 8번이 상승했고요. 평균 상승폭은 3.9%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인데 뭐 단순히 참고를 할 수 있는 지표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는 근거는 될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있으나 변동성이 급등하고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지난주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패닉에 뭐 이렇게 매도를 바로 같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역사적인 히스토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짝 어쨌든 돌려놓은 거잖아요, 시장을. 물론 이제 연속성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 달 정도 뒤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장은 그래도 회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좀 전에 띄워주셨던 그 표를 좀 보여드릴까요?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 예. 이게 보시면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은 붉은 쪽에,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예, 그래서 지난 4월 동안 19일까지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마이너스 5만 8천 계약이고 4월 들어서 선물 매도가 증가됐죠. 근데 이 정도면 더 이상 선물 매도가 제한적이다라는 논리적인 근거가 사실은 뭐 없어. 뭐 그런 것을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상 한 달간 정도 최근에 추이를 보면 매도 최고치까지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한 달간 놓고 보면 매도 클라이막스가 일단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일단은 뭐 현물을 조금 이제 사주는 쪽으로 돌리긴 했는데 이게 뭐 하방을 깨려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뭐 무조건 지켜지는 지지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 달 내에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많이 판 매도 최고치 부분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좀 다소 되돌림이 있을 수 있는 지표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매크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공포에 굉장히 팔고 싶은 뭐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이때 본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포에 팔아야 될까 아니면은 여기서 좀 버티거나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를 좀 보여드린 건데, 자, 마지막 지표 하나만 좀 띄워드릴까요? 이게 현대차 증권의 지표입니다. 이 각 주요국의 RSI 강도가 과매도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겁니다. RSI는 이제 매도 강도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과매도 RSI가 30포인트권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매크로 환경을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증시가 단기적으로 과매도 권역의 RSI 30포인트권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우려를 자극한 재료들이 더 많은 걱정을, 더 많은 어떤 큰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열려있는 뭐 그런 지표까지 내려왔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로테이션이 있는데 높아진 환율 레벨이라든지 금리에서 상대적으로 체력이 좀 담보가 되는 섹터, 그리고 즉 대형주나 어떤 퀄리티, 가치주 스타일의 기업과 업종 중심으로 스타일이 좀 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준의 톤을 재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인 섹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저 PBR주도 올렸지만 또 최근에 음식료 업종 상당히 좋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음식료 섹터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관련된 자료도 오늘 가져와 봤으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음식료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크로 지표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서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스스로 한번 기준선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라흐마리노프님, 양화대교 안 갔습니다. 한강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한강 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물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오늘 점심때 날씨가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강 가셔서 이렇게 글쎄요, 뭐 컵라면 이게 한 그릇 드시는 건 괜찮은데 뭐 다른 거 특별하게 하실 만한 뭐 그런 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농담이라도.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도 힘내십시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섹터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이제 저 PBR주 오늘이 특징적이었는데, 와, 은행주가 뭐 8%씩 막 오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뭐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도 괜찮았고 또 이렇게 지주사도 또 나쁘지 않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일 기업가치 재고 대책 관련해서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뭐 호재로 작용했는데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총선 이후에 그래서 좀 야당이 어쨌든 그 아주 많은 이제 어떤 그런 뭐 좌석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정책이 조금 우려스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추진한 주식시장 개혁 조처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주 환원이나 배당, 자사주 소각 같은 걸 하는 기업에 배당 소득세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법률 개정 사항이니까 국회가 결정한 얘기긴 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러나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7년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언급하면서 2004년 PEF 도입 등 자본시장 개혁 조치들 덕분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래서 민주당 정부 때도 우리가 자본시장이 레벨업되는 좋은 성과나 제도 개선이 많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여러 이제 개인들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밸류업 정책을 중단할 거라는 예단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원하는 바죠. 이렇게 본인들이 끌고 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킹이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당연한 생각이 들 거고요. 뭐 민주당이 좀 협조를 구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그다음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가지고 이걸 브레이킹 건다 이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에 근데 이제 같은 방향으로 뭐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배당 확대 관련된 기업 주주들의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이슈가 나오면서 뭐 저 PBR 쪽으로 반도체 쪽의 섹터가 결국은 수급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쪽 섹터 관련해서 강세를 역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법인세 세액공제도 도입됩니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도 도입이 되고 따라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좀 보다 구체화했다라는 분석이 되면서 상당히 수급이 쏠렸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은행 관련된 부분들도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부각이 된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주요 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뭐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 하나증권에서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홍콩의 ELS 자율 배상이나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 손실 외에는 일회성 요인이 거의 1분기에는 없을 것 같다 평가를 하면서 금융당국의 대규모 추가 충당금 적립 권고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나오면서 다소 조금은 금융권 특히 은행에 대해서 배당이라든지 보험사들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소 좀 통제하는 듯한 뉘앙스를 좀 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밸류 프로그램을 앞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권고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은행들의 1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이미 컨센서스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자체로는 다소 이 컨센을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오늘 좋았던 모습을 역시 보였습니다. 뭐 금융주는 상당히 좀 쉽지 않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고 뭐 특별하게 1분기 일회성 요인이 특별하게 없다라고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좀 두려운 것이 결국은 PF 쪽이 아닐까 싶어요. 1분기 이후로 4월 이후 지나면서 조금 이제 4월 넘어가면 PF 관련된 건들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 시장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PF 관련된 뭔가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좀 나서서 체계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잘 실마리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뻥뻥 터지면 사실은 금융시장에 그렇게 좋지 못한 센티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려는 많은데 뭐 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아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나갈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금융주나 이 저 PBR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던 이야기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역시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 최근에 의외로 음식료 업종 가운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도 꽤 있고요.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숫자가 따박따박 찍히면서 환경적으로 좀 좋아지는 이 섹터가 이제 음식료 업종인데, 아무래도 성장주가 좀 쉬다 보니까 또 음식료 업종이 또 들썩거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총선 이후에 의외로 약간 또 가격 인상을 좀 내는 그런 음식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좀 가격 전가를 총선 이후로 조금 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가격 인상이 되고 전가를 하면서 종목들마다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한화투자증권에서 오늘 보고서를 내면서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음식료 업종. 그래서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이제 소맥과 옥수수 가격이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평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드릴까요? 한화투자증권 자료인데, 이 보시면은 여러 선들이 되게 많은데 24년 것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24년. 왼쪽 쪽에 1, 2, 3, 3월까지 나온 빨간색 점선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이게 24년 지표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소맥 가격도 과거보다 조금은 낮은 가격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옥수수 가격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빨간색 점선 이렇게 보시면 24년 1, 2, 3, 3월까지 나와 있는 가격 보시면 중간 이하로 좀 떨어져 있죠.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맥과 옥수수가 좋아지면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 어디가 좋습니까? 삼형사, 대한제분 등의 제분업체들이 4월 1일부터 B2C 판매 가격을 평균 5에서 6.6% 인하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계속 인하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를 주 원재료로 쓰는 가공식품 기업들의 원재료 투입 단가가 상반기 대비 아마 하반기에 하락하겠죠. 보통 음식료 업종은 이렇게 원재료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해서 뒤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은 하반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두 팜유 가격도 완만한 하향 안정세 추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좀 보여드릴까요? 두 번째 자료 보여주시면 대두하고 팜유입니다. 보시면은 대두도 왼쪽에 보시면 1, 2, 3월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른쪽 가볼까요? 화면상으로. 네. 월별 팜유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대두보다는 약간 높은 국면에 있지만 그래도 아주 높게 치솟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팜유까지도 어느 정도 완만한 하향 안정사 추세가 있는데, 이 곡물가가 빠지니까 원가 상승 부담의 가중치가 높았던 기업 순으로 연내 이익 개선이 가시화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원당이죠, 원당. 이게 뭡니까? 네, 설탕입니다, 설탕. 이 설탕 보시면 24년 보시면 굉장히 높은 추에 있죠. 왼쪽에 1, 2, 3월 보시면 빨간 점선이 아주 하이 레코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살짝 꺾이긴 합니다만 밴드상 거의 상단에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코코아, 늘 말씀하셨죠. 방송 중에도 늘 코코아 가격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 주셨는데, 역시 원재료 가운데 코코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초콜릿, 가나 초콜릿 누가 사재기 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코코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유일하게 원당이나 코코아 가격만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코코아에 대한 내부 이제 식품업체들의 개별 기업들의 원재료 노출도가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원당 재고율 전망치도 뭐 회복 추세로, 또 연내 가격 안정화가 또 원당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 코코아는 치솟고 있지만 이 원재료 가격 중에 이 코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음식료 업종이 완전히 힘들어진다고 보기엔 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부 초콜릿 쪽이 좀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음식료 업종에 대한 코코아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따진다면 우리가 이제 해외 수출 관련된 쪽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해외 매출 비중 상위 기업입니다. 이 보시면 왼쪽에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막대 그래프가 22, 23, 24 추정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24년 추정입니다. 보시면은 역시 이제 CJ 제일대당, 그다음에 오리온, 삼양식품 이런 쪽이 수출 지표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옆에 또 뭐가 있죠? 제일 오른쪽이 어딘가요? 네, 이지바이오가 이번 24년도에 굉장히 높은 수출 지표를 또 나타낸다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판매가 이렇게 수출 달러 단위로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M&A 수출 확대로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원화 약세가 음식료 업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은 기업별로 차별화가 되겠죠. 그래서 수출 지표가 높은 종목들이 그러한데 역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월간 라면 수출 추이입니다. 역시 이제 라면은 계속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삼양식품이 눈에 떠오르시죠. 그래서 삼양식품이 수출 지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수출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거의 70% 정도 되나요? 예, 삼양식품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출 그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농심은 내수 비중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삼양식품보다는 내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삼양식품 쪽으로 이제 눈이 사실 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월별 전체 라면 수출 추이도 보시면 오른쪽인데요. 역시 24년 보시면은 1, 2, 3월 가장 높은 하이 쪽에 오히려 올라와 있죠. 23년도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 2, 3월이 23년 초기 1, 2, 3월보다 훨씬 더 높은 레코드 하이를 찍고 있죠. 그래서 라면 수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역시 이런 지표를 본다면 삼양식품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대상이나 정다운, 신성홀딩스, 빙그레, 뭐 동원 F&B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음식료 업종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해외 쪽에서 역시 이제 뭐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매운 거 못 먹는다 하지만 요즘에는 매운 라면도 저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매운 음식 잘 못 먹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뭐 불닭볶음면도 그렇게 먹는데 저는 불닭볶음면 도저히 못 먹습니다. 매워서. 제가 워낙 매운 걸 못 먹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저보다 더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불안하니까 또 확실히 숫자가 나오고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 중심으로 모멘텀이 생기는 쪽으로 역시 수급이 좀 쏠리면서 또 음식료까지 더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간단한 단신을 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음식료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버번 위스키, 와일드 터키가 국내 판가 가격 인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력, 주정, 에탄올 이런 쪽이 올라왔어요. 이 뭐 술 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상당히 좀 아쉬운 이야기죠. 언론에 따르면은 올 초부터 일본산 위스키 가격이 대대적으로 오른 이후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 미국의 대표 버번 위스키 와일드 터키가 국내 판가 가격이 약 5%도 인상될 거로 합니다. 이 뭐 담배 가격도 오르고 뭐 이렇게 주류 가격도 오르고 상당히 힘드시죠.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뭐 담배 가격 별로 영향을 안 받고요. 술도 거의 1년에 뭐 몇 번 안 먹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예. 한 손가락 정도 꼽을 정도로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술 거의 안 먹는데 과거에는 많이 마셨죠. 근데 최근에는 예,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술을 별로 안 먹는데 또 술값이 많이 올라가면 상당히 힘들어지시겠죠. 소주는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 뭐 좀 힘들고 좋을 때 뭐 그때도 다들 소주 한잔 하시잖아요. 맥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튼 와일드 터키가 국내 판가 가격을 5월 1일부터 5% 인상되면서 구체적으로 와일드 터키 80일 라이 700ml가 5%, 와일드 터키 켄터키 스프릿 750ml가 5.1%, 그리고 뭐 101 12년 700ml가 5.7% 인상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 국내 수입법인인 트랜스 베버리지 측이 가격 인상을 그동안 자제해 왔는데 뭐 원가, 물류비, 뭐 이런 각종 비용 급등 때문에 뭐 부득이하게 인상했다. 뭐 항상 음식료 업종은 부득이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늘 하죠. 네.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계 주류 업체 같은 경우도 1월 1일부터 진빔, 그다음에 보모, 그다음에 히비키, 야마자키 가격을 5에서 18%나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일본 주류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볼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맥켈란 가격도 6에서 10% 정도 최근에 인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술값도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 때문에 주정이나 에탄올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살짝 음식료 업종이 움직이면서 같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입니다. 이쪽도 오늘 우호적인 환경인데 뭐 환율, 유가, 후판가 이런 대외 환경이 조선업종의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매출은 달러 결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자재는 국내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그래서 원화 약세 수혜주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냈고요. 해지 비중이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 이제 환율 급등은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정학적 상황에 따른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뭐 발주 기조에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아무래도 발주 쪽은 이렇게
유가가 올라갈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중국의 경기 침체로 후판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가율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적의 숫자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표를 보여드릴게요. 전체 신조 성과 추이와 그 다음에 전체 중고 성과 추이인데 왼쪽 보시면 신조 성과가 23년 평균 그리고 과거 4년 평균보다 월등하게 신조 성과가 올라가 있고 전체 중고 성과 추이도 과거 4년 평균을 다시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고 성과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요가 성과를 이끌어오던 과거의 사이클 관점이 또 바뀌고 있고 수주가 뭐 피크아웃 분위기에 있다고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높은 친환경 발주 그리고 공급 부족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 평가를 했죠. 그래서 아주 비싼 프리미엄급의 친환경 수준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이클로 되고 연초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에 조선주가 다소 좀 소외를 받았었고 실적의 더딘 회복, 수주의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미국의 중국 제재, 그리고 볼티모어 사고 등으로 큰 변동성이 보이기는 했지만 실적 회복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 안정을 찾을 것이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주가 올라가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숫자로 찍히는 이익이 나올 때 이 구간이 조선주가 가장 좋은 구간인데 현재 이런 구간의 초입이라고 평가한 리포트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은근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일부 움직이기도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카엘 FC님, 제가 담배 안 피고 그 다음에 술도 최근에 거의 안 먹는다 했더니 반듯한 부장님 짱입니다 말씀 주시는데 제가 그 증권사 입사 초기에는 술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제가 술을 거의 잘 못 먹었는데 네, 증권사 들어오면서 완전 술꾼이 됐어요. 뭐 그러다가 초에 나이가 이제 너무 이제 들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술 먹고는 일을 못 합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몸이 안 받쳐주는구나 해서 거의 이제 특별하게 뭐 고객 만나서 만날 날에는 술을 먹죠. 그래서 이제 먹긴 하는데 1년간 거의 진짜 술 먹는 날짜가 예, 거의 없습니다. 예, 없고 되도록이면 이제 식사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하고 집에서도 그냥 예, 뭐 가족끼리 와이프하고 한잔할 때는 무알콜 맥주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술을 좀 잘 안 먹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먹을 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 또 맑은 정신으로 또 방송을 또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좀 거의 자제하면서 안 먹는 분위기니까 뭐 너무 반듯한 건 아니에요. 네, 먹고 살려고 그런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섹터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 섹터는 역시 그 반도체 쪽입니다. 역시 주말 사이에 반도체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인텔도 2.4% 그리고 AMD도 5.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6 이렇게 빠졌고 특히 엔비디아가 10%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2조 달러 선이 붕괴됐죠. 와,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엄청나죠? 붕괴됐습니다. 아울러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23.14% 급락을 했고요.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실적 예비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AI 투자가 생각보다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 자료 좀 보여드릴까요? S&P 500 한 주간 1조 4천억 달러 시총이 증발했죠. 엔비디아가 저렇게 빠졌고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등 테슬라, 알파벳 등등 이렇게 매그니피션트 7 이렇게 해서 쭉쭉 빠졌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엔비디아 주가 추이인데 51선을 일단 깨고 내려갔고요. 100일선 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반등을 줄지 좀 봐야 되는데 역시 이렇게 주요 지지선을 좀 깨고 내려간 모습이 살짝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최근 이제 ASML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또 TSMC가 메모리 제외한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전망을 약간 하향 수정을 했죠. 그런 것들이 우려를 커지게 만들었고 TSMC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결국 이제 스마트폰과 PC 시장이 여전히 약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메모리를 제외한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전망을 10%로 수정했었습니다. 최소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그 앞전의 전망보다 다소 좀 후퇴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다소 좀 우려를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주가들이 반도체 소부장도 좀 안 좋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도 더 좀 쉬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한솔케미칼 리포트가 좀 나와서 그러기도 합니다만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고 유진테크 종가 무릎에 또 플러스로 마무리했습니다. 유진테크는 이제 전공정단의 이제 이쪽인데 역시 좀 HBM 쪽은 좀 후공정 쪽에 최근 많이 올랐던 쪽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솔케미칼 소재 그리고 유진테크 이렇게 전공정 장비 이런 쪽은 더 좀 방어가 되고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오르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또 매기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가 팹을 건설하면서 투자를 대규모로 또 하기 때문에 더 좀 전공정 캐펙스 투자 관련된 재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일부 또 반도체 관련된 전공정 쪽이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관련해서 모멘텀 관련된 코멘트를 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역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주요 제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행 지표로 사용된다는 점과 그리고 미국 매출 70% 이상인 만큼 주요 CSP들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만드는 어떤 대규모 큰 이렇게 업체들의 투자 트렌드 파악이 된다는 점 그리고 최근 시장에 높아진 눈높이 충족 여부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쪽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특히 최근 경제사 대리 GPU 대기 수요가 감소했다고 또 언급까지 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높인 상황에서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 제시했고 어떻게 이야기가 쭉쭉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잠정 실적 미제시 때문에 결국 AI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우려를 하면서 조정을 받게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에 ASML의 실적 수주 부진 관련된 이슈, TSMC의 시장 전망 하향 조정,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잠정 실적 미제시 이런 것들이 우려를 점점점 쌓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중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AI 수요는 올해도 TSMC 코어스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언급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일부 대기 수요 발생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AI 투자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이제 NH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센티가 좀 꺾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찾기 이전까지는 높아진 눈높이를 조정하는 시간을 또 다소 좀 가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조금 돌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어떤 최근에 좀 우려스러운 센티를 좀 바꿀 만한 어떤 근거를 뭔가 시장에서는 좀 찾기를 좀 원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SK하이닉스 1분기 잠정 실적 관련된 추정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 메리츠증권에서 이야기한 정도의 1분기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아마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 하나의 변곡점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SK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료 하나 띄워드릴까요? 관세청 자료인데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입니다. 358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비 4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4월 달에 20일까지 수출 증가세를 반도체가 주도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료 하나 띄워드릴까요? 이게 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시게이트 쪽에서 나온 서한입니다. 이 시게이트 쪽인데 AI 활성화로 인한 고용량 HDD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시게이트가 HDD 가격을 약 5에서 10% 인상할 계획을 이렇게 서한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SSD도 있고 그다음에 HDD도 있는데 결국 낙수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좀 나쁘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게이트까지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한다는 것은 역시 이 관련된 낙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는 BOA 리서치 자료입니다. 이게 Powering the AI Revolution이라는 제목의 BOA 쪽의 자료인데요. 자, 이거는 커버이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이 보시면은 US 쪽에 에너지 쪽이 컨섬션입니다. 소비 쪽인데요. 테라와트 시를 나타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미국 쪽에서 2030년까지 수요가 나타나야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련된 전기 관련 쪽이 23년도에는 3.9% 정도 추정을 하지만 2030년도 넘어가면 8.1%까지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끌어쓴다는 거죠. 굉장히 데이터 센터의 전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파워 유세지 사용량입니다. 이 보시면 어플리케이션별로 나타나는데 아래쪽에 짙은 푸른색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트래디셔널 워크로드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만 위쪽에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16% AI 워크로드거든요. AI 쪽이 이렇게 16%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서지가 이제 파워 유서지가 이렇게 올라간다. 28년도 기준까지 보면 상당히 많이 급증하는 모습이죠. 23년 5에서 16까지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파워 사용량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본다면 결국 AI 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네, 이겁니다. 이게 각 어플리케이션별로, 항목별로 이제 나타나는, 서버별로 increasing power requirement, 요구사항이죠. 이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보세요. 25년도에 나오는 이게 뭡니까? 엔비디아의 제품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슈퍼칩 관련된 부분인데 빨갛게 굉장히 지금 이 전기를 요구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각 제품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평균치보다 높게 나와 있는 이 칩들,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그때 지금 굉장히 높은 전기 소모를 요구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분포로 보시면 상당히 지금은 제품별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신제품이 나올수록 이렇게 전기를 수요하는 쪽이 굉장히 높은 수요를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이제 전력객이 이렇게 이쪽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바로 이제 끝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느냐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건 알죠. 좋은 건 아는데 선반영에서 밸류가 찼느냐 아니면은 또 주가가 빠졌을 때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또 매력적인 가격 구간까지 내려오느냐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대해서는 섹터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나쁘지 않은데 결국 주가가 이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밸류를 목에 채웠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매력적이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BOA 관련된 리서치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표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이 리서치 자료를 이제 번역해서 제가 밑에 아주 장문의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번역해서 이 원고에는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면 삼프로TV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신의 자료실 들어가시면 그 BOA 자료 관련된 부분들을 번역된 자료를 장문의 자료를 이렇게 한글로 제가 써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원고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이번 주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4개 정도 기업 실적이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메타, 구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이 있는데 4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4월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호적으로 나와준다면 또 시장이 또 흐름들이 좀 다소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섹터입니다. 다음 섹터는 2차 전지 쪽인데요. 최근에 보면 가파르게 이제 내렸던 배터리 소재 리튬 가격이 반등세로 접어들고 있고 하락폭을 줄이면서 다소 좀 바닥론이 역시 이야기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LG 엔솔의 대규모 공급 계약도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겠고 또 리튬 가격도 다소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탄산 리튬 가격이 킬로그램당 110.50위안, 약 21,000원으로 이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작년 말에 86.5위안 대비 올해 들어서만 26.6% 오르면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고 있다. 리튬 가격이 그렇습니다. 요인으로는 역시 이제 광산의 폐쇄가 될 수 있겠죠. 일부 광산 기업의 감산,
중국 최대 리튬 생산지인 이춘 지역의 환경 통제 등이 꼽히고 있는데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렇게 배터리 가격 하락세도 다시 좀 멈추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렌드포스가 집계한 지난 3월 중국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가격은 2월과 유사했고 셀 유형별로 보면 1와트 시장 가격 기준으로 각형 3원형 셀 그리고 파우치형 3원계 셀 가격은 각각 0.48위안과 0.50위안으로 전월과 같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각형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LFP죠. 셀 가격만 0.42위안으로 전월 대비 2% 빠졌습니다. LFP만 빠졌고 나머지는 거의 같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 더 안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이제 2차 전지주가 좀 올라왔는데 4월 20일까지 양극재 수출 직비를 보면 NCM의 단가는 전년비 49% 빠졌고 NCA 단가도 전년비 39% 빠졌습니다. 단가는 당연히 최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폭 반등했던 Q가 이제 문제인데 NCM과 NCA 관련된 1판매 평균 중량은 689톤으로 전년비 14% 정도 빠졌습니다. NCM의 1판매 중량은 568톤으로 전년비 13% 빠진 걸로 회복세가 유지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NCA 같은 경우는 121톤으로 전년비 19% 정도 마이너스로 두 달째 역성장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면 판가는 약세가 좀 지속 중이지만 NCM의 물량 회복세는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월 수출이 23년 3월 14억 3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한 뒤에 12월 5억 2천만 달러까지 감소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5억 달러에서 6억 달러 정도 수준 사이에서 계속 월 수출액이 형성되면서 더 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다소 좀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힘이 실릴 수도 있고요. 하나증권에서 역시 이 포인트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배터리 섹터 주가 반등은 양극재 수출 중량이 반등세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GM의 공격적인 전기차 판매 가이던스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분기 실적 바닥 기대감이 있었다는 건데, 근데 하나증권에서는 모든 종목들보다는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 대비 실적이 좀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을 좀 선별해서 보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테슬라가 또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이 보시면은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리콜이 좀 들어갔다는 것도 다소 좀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연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중국 쪽인데 테슬라 쪽이 중국 쪽에 다시 가격 인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테슬라 중국에서 모델별 가격을 14,000위안, 그러니까 약 280만 원 정도를 내렸습니다. 4월 1일에 가격을 올렸는데 다시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죠.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시간상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로이터 통신입니다. 이게 보시면 벤츠 쪽에서 이렇게 최근에 자율주행 3단계 차량의 상용화 성공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의 미국 내 판매 가격을 12,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30% 인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FSD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격 문턱을 좀 낮추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토렉스, 현대오토에버, HL 만도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까지, 벤츠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성공 소식 이런 것들도 들리면서 자율주행까지도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